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당권을 잡은 1차 올드보이의 귀환에 이어서 2차 올드보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출판기념회를 열며 먼저 출발선에 섰고요.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는 곧 귀국한답니다.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비박계의 좌장 김무성 의원도 행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한국당의 깃발을 잡을까요? 당권을 찍고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이 비준은 동의안을 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반대는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는 자가당착입니다.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올드보이신데 당권은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요. 요즘 꼭 정치평론가처럼 활동하시는 대북문제 해설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상회담. 왜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제 저분들이 나왔으니까 네. 올디스트 보이가 돌아옵니다. 올디스트 보이가. 네. 그렇죠. 제가 제일 고참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아니, 거기까지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정상회담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평양 가십니까?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장단, 네. 5당 대표, 외통위원장, 외통위원장 9분이 가시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안 간다고 하고 결국 문희상, 이해찬, 정동영 대표 가실 거고. 이 세 분 정도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빈자리가 봅니다. 좀 있네. 저는 국회 대표단보다는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죠. 어떤 겁니까? 그건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지 않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솔하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실 거니까 네. 우리 백성은 대통령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자는 북미 관계가 꽉 닫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나라 사이에 풀어야지 우리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얻어올 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가서 남북 정상이 어떤 정도는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이건 성공한 회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북미 관계가 잘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발 뒤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도 막히니까 대북 특사단 보내가지고 홈런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잖아요. 네. 저는 정상회담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회담처럼 다시 한번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강요 역할을 해주는데 결정적 홈런을 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석간신문 봤더니 핵 리스트를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해서 먼저 제출하고 북한은 물론 미국은 먼저 연내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그걸 발표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홈런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미국에 전달해주는 그런 브릿지, 네. 각오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북한 핵리스트를 제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거죠. 또 다시 한 번만 더 양보하자. 예, 그러니까 그 일은 네. 어떤 경우에도 북미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우리가 그 리스트를 내면은 종전선언을 하겠다 네. 하는 합의가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약속하고 네. 핵 리스트를 제출받으면은 패키지 딜, 일괄 타결로 돼야지. 물론 두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그러한 그런 것을 부분을 설득하고 설득하는 거죠. 네. 길잡이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정이 이번 다음 주 정상회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우리 대북 특사단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김정은 위원장도 보냈고, 특히 구구절에서는 열병식에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ICBM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발전만 강조하고 네. 또 친서도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확인하면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일이죠. 그 행사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수위가 낮습니다. 대규모 열병식 모습입니다. 구구절. 경제 강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 이렇게 써져 있죠. 예전엔 군사 강국 이랬었는데 핵 강국 그런 문구가 빠졌습니다. 독특한 무릎을 굽히지 않은 이 스텝 열병식 모습 보고 있습니다. 또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들과 북한산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로켓인 불세 등이 등장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조선중앙TV 생방송도 하지 않고 중계방송, 녹화방송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 내놓을 것인가 관심이었지만 역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했고요. 전인민족 총진군을 가속화해 나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오른쪽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 리지안수 공산당 상무위원장이 지켜보고 있죠. 네, 나란히 있죠. 마치 중국은 북미 관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군중을 향해 이렇게 리지안수 위원장의 손을 잡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수위를 낮췄다고 표현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매우 긍정적이다. 또 고맙다는 이야기도 직접 했고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없고 네. ICBM은 내놓지도 않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염려한 미국 본토 공격의 수단인 ICBM을 내놓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60-70%의 핵리스트, 우리 네. 서훈 국정원장이 얘기한 60%의 핵리스트를 ICBM을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안 보여줌으로써 또 최근에 미국 VOA에서는 미국에서는, ICBM 시설이 사라졌다. 이런 것은 생산시설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소위 한 사람 갖다 받쳐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그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하는 문제. 청와대가 이번 주쯤 국회가 이걸 처리해줬으면 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 보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화하지 말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건데. 뭐 일단, 도저히 네. 문희상 의장이 몇 번 트라이하고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네. 했지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은 주저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랬어요. 이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그러면은 국회 회부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표결 처리하면 가결돼요. 네. 근데 의장이 직권상정했어요.
아니 전원위원회 네. 회부에서 네. 그 본회의 전체 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토론해가지고 해결 처리하면 가능하다. 된다. 네. 이거죠. 그런데 저렇게 되면요. 네. 모든 개혁 입법이나 아무것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자, 반대하면서 며칠 전부터 자유한국당이 이 통일 비용, 이 막대한 비용, 남북 대화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종전선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을 네.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세력을 뭉치게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는 지지했고 지금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문점 선언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더라도 거기는 정치적 선언 의미밖에 없지 어떠한 경제 지원하자 하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또 설사 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 우리의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아무런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네. 서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퍼준다.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또 김정은이 돕느냐. 이러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왜 다시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일단락 된 것 같았거든요. 네. 보수가 패하면서 국민들이 대북 문제, 남북관계 개선이나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정 정도 동의를 해준 걸로 해석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민들 그 프레임이 먹힌다. 층을 자극해서 네. 서민들도 어려운데 왜 김정은한테 돕느냐 이러한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저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지만은 한국당한테는 안 가요. 저걸 버려야 됩니다. 특히 김병준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 할 때는 대북 평화정책을 지지했고 이제 와서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과연 학자로서도 네. 양심적인가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가 잇따라 뭐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공개 행보를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인데요. 세대 간의 구분 없이 너나 없사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좀 더 본격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권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말씀들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보수 정책 지지율 1위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정리가 되신 게 있으신지. 네, 지금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셔서 또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당대표 사퇴 후에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추석 앞두고 귀국 갈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 소중한 시간을 가졌고 곧 들어간다. 김무성 전 대표는 최근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서 부쩍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 정권의 양극화를 그렇게 비난하던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는 소득주도 성장 탓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 독재 정치입니다. 독선 독재 정치다.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김무성 의원이 나온답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1차 올드보이들이 당권을 장악한 다음에 자유한국당 저도 나온다니까 이제. 진짜 뭐 생각이 있으셔서. 아니, 제가 보니까 네. 세 분 지금 얘기 나오는데 네. 역시 김무성 전 대표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잖아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딱 포인트를 잡고 나오는. 김무성은 뭔가 내용이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도 바로 경제, 민생 문제 아니에요. 그걸 딱 짚고 나오잖아요. 현실 정치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 자기가 안 들어오면 갈등이 적어져요.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인데 저분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인지도가 낮고 아직은. 특히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 법무부 장관 네. 총리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 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그 결연한 모습을 제1 메시지로 던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잘 듣고 있다, 이건 아니죠. 뭐 아직은 링 위에 올라온 건 아니니까. 링 위에 안 올라오더라도 첫 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마디가. 네. 딱 보세요. 저렇게 하는 것과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다. 네. 어떤 게 어필돼요? 인지도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보수층에게 물어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파괴력이 있다. 봤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네. 처음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다가 역시 인적 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니까 또 다시 인적 정산 운운하고 있는데 네.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행이 총리가 정치를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과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걸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해서 단절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번성하면 그러면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또 첫 마디부터 못하고 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원 당규를 손봐서 전 대표의 출마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전 대표면 여기 3명 중에 3명 영상이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좀 보여주십시오. 이 3분 중에 뭐 전 대표 2명 빼면 황교안 전 총리밖에 안 남단 말이죠. 네.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제가 음악이 로키야.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출당 조치나 어떠한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특정한 사람은 대표 못 나오게 한다. 현실은 어렵다. 그리고 그게 통과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를 추종하는 현역 의원들이 가장 많아요. 네.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지금은 친박이라고 분류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박계 의원들이 수적으로는 많단 말이죠. 수적으로 많지만 네. 그 친박도 또 내부적으로는 갈려요. 그러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네. 현역 의원들이 그러한 것은 동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당권을 논의하기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판적으로 보면 뭐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간다는 게 비판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그게 지금 안정적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없다. 뭘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레토릭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갖춘 분인데 네.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지금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평가는 끝나니까 저렇게 황교안, 김무성, 홍준표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각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무성 견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친박계에서. 그렇죠. 네. 3분 중에 그래도 김무성 전 대표에게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링 위에서 진짜 이 3분의 경쟁이 벌어진다면 누가 유리합니까?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치평론가들께 여쭤봤더니 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친박이 아직도 다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네. 친박도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뭉쳐서 박근혜 세력을 앞세우기에는 국민 정서가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는 명분인데 네. 그건 못해요.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한 1년 반 정도 남은 총선에서 친박들을 많이 걷어낼 텐데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개혁 공천을 해서 또 칼질을 해서 살아남은 정치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것은 제가 한다면 얘기를 하겠는데 네.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 경지가 못 올 거예요. 네. 김병준 위원장이 뭔가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보수의 이른바 잠룡들이 서둘러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죠. 일부에서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보수가 먼저 움직인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있어요. 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우리는 주장을 했고 네. 한국당에서는 중대선거구를 주장을 해서 그러면 둘 받아가지고 하자. 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문재인 민주당 이 두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지금 중대선거구 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요? 아니 한국당에서. 한국당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지만은 여러 가지 수를 좀 두고 봐야지 지금 누가 된다 하는 것은 좀 이르고요. 아니, 그럼요. 어떻게 네. 됐든 김병준 위원장이 탁 등장했을 때 네. 친박과 친이 핵심 세력을 인적 청산하고 과거와 단절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박이라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했는데 거기에 휘둘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친박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뭐 수십 명씩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적 청산을 합니까? 그렇게 임기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말하는 네. 사람은. 상징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렇죠. 네. 정리를 했어야 한다. 그렇죠.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걸 네. 역사가 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을 네. 어떤 국민이 용서하고 있어요. 이명박 네. 그 비리 사건을 파렴치한 것을 누가 용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를 보호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네. 시대착오적이죠. 반역사적이고. 저희가 오늘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난주에 출판 기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않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 30초 영상 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시작하시죠. 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출판 기념에 축하드리고 저는 갈 수 없어서 못 간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꿈이 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과감하게 청산하세요. 그리고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의 반성과 사과를 하고 인적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큰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출판 기념회 가실 생각도 있었습니까? 초청 안 왔대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애드립으로 준비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네, 한번 풀어보시죠. 재미삼아서. 자, 민주당이 원하는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는 이제 괄호가 있습니다. 속으로 원하는 민주당이 속으로 원하는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홍준표. 왜 그렇죠? 거기가 해야 우리가 좋아요. 여기 박지원 의원님 좀 커트를 해주십시오. 네, 그 표정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박 의원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왜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자유한국당 당권을 잡으면 여권이 좋아할까? 이걸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네. 홍준표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안 될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 이상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분들 나오시면 또 제가 반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